2주의 댓글 코너 소개 드리자면 네. 그 역시 존 오브 인터레스트 관련해서 좋은 댓글이 많았습니다. 되게.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영상과 팟캐스트를 만든 이유기도 하고요. 네. 유튜브 바사삭 치킨 남겨주셨습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 영상도 영화도 잘 봤습니다. 올해 메이 디셈버랑 가장 좋았던 영화였습니다. 우선 촬영 방식부터 특이한데 이 촬영 방식에서 파생되는 미장센과 주제의식이 이 영화의 전반적인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언급해 주셨듯이 숨겨놓은 픽스 카메라를 바탕으로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각도로 반복적으로 찍혔습니다. 프레임이 고정된다는 것은 카메라의 움직임이 정적이라는 의미고, 관찰자 시점으로 프레임 밖의 관객 시점으로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마치 CCTV로 여러 카메라를 이리저리 보는 느낌이 듭니다. 수직으로 오알렌즈를 쓰는 것도 CCTV를 보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촬영한 이유는 관객들이 이들의 만행을 지켜보는 것처럼 느끼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만행을 지켜보는 관객들도 이런 일을 벌이면 똑같이 다음 세대가 너희를 지켜볼 것이라는 경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영화가 거대한 하켄크로이츠처럼 보입니다. 말씀처럼 네. 검은색, 흰색, 붉은색 화면이 뒤덮일 때도 느꼈고, 더 나아가면 저는 촬영에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고정 카메라로 찍다 보니 정해진 화면에 모든 것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카메라의 어떤 샷이든 중심인물이든 무조건 카메라의 정중앙에 배치하고, 인물을 중심으로 길이든 문에 배치든 도로든 소품에 배치든 다 상하좌우로 십자 형태로 뻗어 있으며 이는 거의 대칭을 이룹니다. 흡사 웨스 앤더슨 스타일로 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미장센을 구성했을까 생각해보면 갈고리 십자가라는 뜻의 하켄크로이츠를 의미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또 나아가면 강박에 가까운 대칭 통일된 프레임 테마를 통해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보여준 건 아닌가 싶네요. 다양성이 말살되어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해도 치유할 수 없죠 라고 하시면서 더 추가적인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그건 제가 유튜브로 그 캡처 띄워놓은 걸로 하고요. 그래서 역시나 바사삭 치킨님도 저희랑 생각하는 부분이 맞아요.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이 하켄크로이츠 댓글을 보면서 저희랑 생각하는 바가 확실히 비슷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 영화에 대해서는 확실히 의견도 너무나도 다양해서 네.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 들었고요. 네, 다음 댓글 고형민님께서 유튜브에서 다뤄주셨습니다. 성현님,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엔딩 시퀀스에 대해서 동의가 됩니다. 구역질이 단순히 자신이 아우슈비츠에서 더 나아가 나치가 그 시절 저질렀던 모든 만행들에 대한 후대의 평가를 유추하고 상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역겨움으로 표현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나단 글레이저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저 엔딩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이 중첩된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들으니까 확 체감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역사의 흐름이 서로 뒤엉키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지럽게 섞이는 과정에서 그걸 바라보는 조나단 글레이저 본인이 영화를 만들어 나가며 느꼈던 일련의 역겨움들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 영화가 감독이 방향을 정해놓고 그걸 강하게 제시했다라고 느끼지는 못하겠어요. 감독의 영화적 어법이 잘 작동했고 그게 워낙 참신하고 강렬해서 관객들이 사로잡혔을 뿐, 엔딩을 포함한 여러 장면에서 관객들에게 해석을 요구하는 장면도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홀로코스트로부터 시간이 더 흐르면 흐를수록 평가가 서서히 높아질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레이저의 신작 2020년대에 한 편 더 볼 수 있을까요? 하하하 웃어주시고, PTA와 함께 제 최애 감독인데 인터벌이 너무 길다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아니, PT는 그래도 뭐 4, 5년 만에 하나씩은 지금 빼는데 신작 찍고 있다고 하죠. 네. 디카프리오랑. 근데 이 조나단 글레이저는 그렇죠. 강산이 한번 변해. 그렇죠. 탄생 찍고 10년 뒤에 언더 더 스킨 찍고 10년 뒤에 존 오브 인터레스트. 쿨타임이 너무 길어. 예. 진짜. 그럼에도 고형민님이 항상 저희 너무 들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네,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려주셨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상이 여러모로 네. 많은 분들의 좀 공감을 받는 것 같아서 네,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유튜브 홍무권아님께서는 건강검진 루돌프는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함과 동시에 수용소 바로 옆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본인은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오히려 건강하고 배변도 잘 보고 있다고 하죠. 즉 루돌프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과정에서 괴로워하기는커녕 일말의 죄의식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토. 저는 루돌프가 헛구역질만 했을 뿐 구토는 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루돌프는 자신의 과오를 개워내고 씻어낼 수 없는 썩은 인간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봤습니다. 이 장면에선 슬픔의 삼각형과 키메라에서 나오는 파리들이 떠오르더군요. 평범한 서사, 무섭고 잔인한 장면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차분하고 느린 서사만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무섭고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에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개인적으로 점프 스퀘어가 없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슬픈 장면을 보여주지 않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가히 걸작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영상에서 짚었듯이 보여줘야 될 걸 안 보여지고 그렇죠. 오히려 안 보여줘도 그래도 되는 되는 거를 그거를 통해서 이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게 정말 엄청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게 제가 영인이들을 사실 편집하면 그 3번을 듣게 돼요. 한 번은 그 음향 만지면서 한 번, 유튜브 그 사진 넣으면서 한 번, 자막 박으면서 이렇게 총 3번인데 그거 들으면서 3번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정도 영화면 별 하나 더 줘도 되겠다. 오, 네. 1점 더 올려도 되겠다 해서 9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뭐라고 해야 돼? 취향문 갈릴 수는 있는데 좋은 부분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 정도 영화면 야 그래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접근을 해주는 영화라면 진짜 불멸의 걸작이라도 불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네 번째 읽어주시죠. 다음 댓글 유튜브에서 K님께서 다뤄주셨습니다. 관크 파트 현웅님 묘사 덕분에 현우 터졌습니다. 불안해서 미쳐버린. 이어서 나온 대화도 너무 공감이 되네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 너무 좋았습니다. 일찍 보고 싶어서 언택트톡 상영으로 관람했는데 확실히 기억에도 역사에도 오래 남을 작품입니다. 한국 영화계는 매년 이런 비판과 회의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범죄도시 시리즈 흥행 좋지만 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람과 작품이 나왔으면 하는 거는 비단 저만 가진 아쉬움이 아닌가 보네요. 관객의 태도와 기대에 부응하는 작품성과 대중성으로 흥행 수익 중박 이상 작품이 조금이라도 더 나와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한국의 포스트 2003년은 언제가 될까요? 이미 지났는데 뭐. 그렇죠. 그래도 제작 시스템이 아주 뛰어난 나라긴 하니까 언젠가 잘 극복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티켓값 인하 관련해서 슬슬 정부도 움직이는 거 보면 역시 극장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인가 봅니다. 올해 텐트폴 영화들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앞으로 영일이들이 더 승승장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해요. 파이팅! 이라고 다뤄주셨습니다. 텐트폴 올해 텐트폴이 탈출이고 탈주도 있고요. 탈주. 그 구교환 배우 나오는 거. 그리고 또 그 이성균님 나오는 행복의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텐트폴이 한국 텐트폴은 지금 이 정도죠. 뭐 핸섬 가이즈 그것도 텐트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6월 말인데 그러게요. 막 크게 개봉한다라는 소식이 안 들려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어젠가 부천 라인업. 그래도 올해 작품들을 보면 대략 보면 괜찮아요. 일단 칸에서도 한 3-4개 가져왔고 베니스에서도 몇 개 가져왔고. 그러니까 3대 영화제에서도 꽤나 이름 날린 작품들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한 6개인 거 왔어요. 뭐 많이는 아니어도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뻐꾹이랑 뻐꾹이랑 당연히 쿠엔틴 드퓨 거는 당연히 볼 거고. 그 산후체 주인공 둘 나온 것도 있던데. 그것도 지금 언데드 다루는 거. 근데 그거는 수입이 됐대요. 판시네마가 갖고 그 수입이 됐대가지고. 그것도 있고. 진짜 크리스틴 스튜어트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오면 진짜 레전드고. 그리고 또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철나무로 유명한 츠카모토 신야 감독 신작. 섀도우 오브 파이어랑 데블스 베스. 이것도 궁금하고요. 되게 많습니다. 그러고 이번에 고전 틀어주는 것도 로저 코먼 회고전이랑 마스무라야스조 영화 그런 거 틀어준다고 하고 하여튼 부천 생각보다 좋아요.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 좋아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볼만한 게 많아가지고 저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보다 지금 좋겠다라는 그런 라인업이.
있었고요. 네. 2주 영화는 인사이드 아웃 2입니다. 네. 인사이드 아웃의 속편 후속작이 찾아왔고요. 저는 평점 바로 까면 7점. 저도 그냥 딱 7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일단 1편만큼은 절대 아니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일단 뭐 단평을 하자면요. 1편에 기대는 연출이 너무 많았어요. 뭔가 1편을 넘어서는 새로운 무언가가 그렇죠. 있진 않았다.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네.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냥 아쉽다는 거죠. 더 잘 만들 수 있었는데 결국 그냥 1편이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연출들이 너무 많았다. 1편의 장점을 갖고 간 책, 또 1편의 한계점을 또 그대로 뭔가 조금 1편에 한계는 없었지만 네. 그게 또 뭔가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영화 들어가 보면 디즈니 픽사의 28번째 장편입니다. 작년 엘리멘탈 있었고. 네, 저는 엘리멘탈이 그렇게 흥행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네. 작년 진짜 제일 흥행 미스테리가 엘리멘탈이에요. 아니 그게 700만 아니라 넘겼죠? 700만. 아니 다른 픽사 좋은 영화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코로나 끝나고잖아요. 2023년 6월.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개봉한 영화인데 어떻게 이렇게 미스테리한- 거기에 많이 들어갔지? 이거 아니라 토이스토리보다도 많이 갔잖아요. 이게. 네. 와 신기하네요. 엘리멘탈. 그렇죠. 네. 그리고 내년에는 엘리오라는 이건 무슨 영화인지 아. 혹시 아시나요? 이것도 뭐 SF 그런 영화인 것 같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가 두 개 껴있네. 네, 근데 하여튼 그 픽사가 요즘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주축 감독들 있잖아요. 빅스타트도 네. 그렇고 그 리언 크리치도 그렇고 뭐 토이스토리 만들었던 존 라세터도 나간 지가 오래됐고 네. 뭐 그 뭐야 월리랑 니모를 찾아서 만들었던 앤드류 스탠튼도 이제 실사영화 찍는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 픽사의 기틀을 다졌던 인재들이 이제 다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선에서 손을 떼고 점점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뭔가 고루하다고 해야 되나? 고라가는 게 뭐예요? 뭐 고리타분이라고 네. 해야 되나? 왜요? 뭔가 그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계속 성장, 연대 뭔가 이런 쪽에만 최근에 소울 말고는 그렇게 뭔가 네, 소울도 결국 픽사트가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피터 닥터 말고는 이게 뭔가 좀 그 장벽을 넘어서는 좀 그러니까 엘리멘탈도 그렇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엘리멘탈도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는데 어. 뭔가 그 소재의 잠재성을 터뜨리지 못한 느낌이랄까? 그렇죠. 물불에만 조금 그 기대가는. 그러니까 그 소재를 가지고 원소라는 소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야기의 잠재성이 전 엄청 풍부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뭔가 이야기가 너무 한정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 그 아직 엘리멘탈 기억나는 그거밖에 없어. 이거 두 손 이렇게 맞대야지는 거 그거밖에 그쵸. 기억 안 납니다. 그쵸. 솔직히 말하면. 뭐 어쨌든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은 1편 어쨌든. 이후에 네. 9년 만에 후속작이고 네. 신나는 음악과 함께 하키 시합 나오고 메인 타이틀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쁨이가 리더다 보니 기쁨이를 시작으로 한 캐릭터씩 나오고 13살의 라일리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엉뚱섬, 가족섬, 우정섬 등 아무래도 가족섬이 좀 다른 섬보다 작아진 거는 사춘기 영향이 있을 거고 근데 이건 충분히 장점이었다.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너무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로버츠 감독에게 하키 캠프 스카웃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정들이 라일리 보호 시스템이라면서 나쁜 기억을 다른 곳으로 보낸다라는 말도 나오죠. 근데 결국 생각해 보면 여기 나오는 브라니의 행동도 결국은 라일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결국 이 영화의 최종 결말은 저는 다 안아주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 영화가 미리 말하지만 전 분명히 좋았어요. 실점인데 그러니까 아쉬웠던 점을 계속 얘기하게 되네. 그러니까 이게 아쉬웠던 점이 그거예요. 그 이제 사춘기가 되고 새로운 감정들이 이제 본부로 들어오잖아요. 네네. 딱 거기 볼 때부터 결말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됐어요. 그럼. 나올 때부터 뭐 얘네들이 싸우고 치고받고 분열을 하잖아요. 그래. 그럴 때부터 결국에는 포용해야 되는구나 이러고 끝날라나 했는데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존중하고 끝나겠구나. 네,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들이 자다가 막 삐삐 소리가 들리다 보니 사춘기에 난장판 나타나고 이건 좀 신박했다. 본부 확장 공사 및 철거를 하면서 그래서 라일리 엄마 쪽의 감정은 뭔가 빨간 안경을 끼고 있다 보니 저번에도 그랬죠. 이동진 평론가가 연상이 됐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어른들도 굉장히 다양한 감정이 있다라는 거를 잘 보여줬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비단 사춘기의 감정만 다양한 게 아니라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됐을 때 겪는 다양한 감정들도 잘 나타났다라는 게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다음 학기 캠프를 가다가 브리와 그레이스가 라일리와 다른 학교를 간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좀 의문스러웠던 거는 오. 라일리는 기본적으로 슬픈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 아무래도 색깔론이죠 이거. 또 네, 그렇죠. 파란 후드를 착용했다 보니 위험한 말 아닌가요, 이거? 정치적으로 장난입니다. 난 지금 중립이야. 둘 다 싫어 지금. 민주당 네. 하여튼 뭐. 저도 그렇긴 합니다. 네. 네. 물론 기쁨에 좀 파란색 헤어하고도 겹치지만 네. 이 영화에서 조금 더 슬픔의 색이 가까운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우울하고 슬픔, 기쁨, 감정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캐릭터가 라일리로 표현되고 제어판 주황색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불안, 불업, 당황, 따분의 네 가지 감정 캐릭터가 나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당황이는 보자마자 빙봉이 생각나던데요. 저도요. 너무 흡사하게 생겼어. 포스터 보고 빙봉인 줄 알았어요. 어. 빙봉이 왜 오지 여기서? 어. 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1편에 그 빙봉이 없어지면서 소멸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기쁨이가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됐다 보니 네. 이 당황이가 슬픔이라고도 그 엮이는 모습이 뭔가 빙봉이 많이 연상이 됐다. 그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저 네 개의 감정인가? 불안, 불업, 당황, 따분하고 추억의 이 할머니까지 나타나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찾아보니 포레크만의 인간의 보편적인 6가지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Anger, disgust, fear, happiness, sadness, surprise. 네. 조이가 해피니스라고 대체된다고 보면 놀람이 없어. 오, 네. 놀람이 그래서 왜 없을까라고도 생각해 보면 저는 음. 현대 사회가 너무 답정너 이렇게 말해도 괜찮겠네요. 네. 서프라이즈가 없는 현대 사회에 네. 지금 불안하고 뭔가 남을 부럽게만 느끼고 네. 당황하고 따분한 지금 뭔가 사회를 네. 돌려가는 게 아닌가 감독이. 네. 그런 식으로 이 감정 캐릭터 4개를 선정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또 추억을 가둔 건가 할매를. 그런 사회적인 접근도 네. 생각이 들고요. 기쁨이는 너무 구식이다. 네. 컵홀더인 줄 알았던 게 장치였고 그 기계를 못 다루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기쁨이의 선택이 이제 라일리가 단체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도 나오면서 네. 기쁨이 이제 자리를 대체한 게 불안이다. 네. 너희보다 섬세한 감정이 필요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가둬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뭔가 조금 이 불안이에 대한 캐릭터 형성이 또 아쉬웠던 게 그러니까 결국 모두를 포용하자라는 걸 예상을 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모두를 포용하자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감정을 모든 감정도 모든 감정을 허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뭔가 이 불안이를 관객이 봤을 때 너무 폭주하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게 모두를 포용하자는 메시지에 맞는 전개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폭주하게 만들어놓고 누가 봐도 그냥 뭔가 얘는 사라져야 할 감정이야. 영화 속에서 봤을 때 사라져야 할 감정인 것처럼 만들어놓고 그렇게 포용하고 끝내면은 뭔가 설득이 안 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불안을 좀 부정적으로 그린 건 사실인데 그렇죠. 부정적으로 쏠린 건 사실인데 근데 또 결말에 보면 불안도 우리의 감정 중에 하나다라는 그쵸. 지점으로 가다 보니 그렇죠. 어,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으로 가다가 막판에 그냥 하나니까 포용하자. 그러니까 이런 그거를 느낌이 어떻게 보면 들어요. 좀 사춘기의 변덕으로도 좀 보일 그쵸.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거는 뭐 네, 괜찮았어. 이해합니다. 이해는 했던 이해합니다. 네. 그 과정이었어요. 저도 네. 네. 그냥 제가 아쉽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2D의 이제 블루피라는 캐릭터였나요? 네, 네, 맞습니다. 캐릭터 나오고 과거에 이제 라일리가 좋아했던 캐릭터로 아무래도 13살이 뭔가 조금 이제 그 어린이와 뭔가 어른 사이 청소년기에 좀 애매모함이랄까요? 네.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 그래서 어쨌든 불안을 또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았다라는 게 이 영화의 또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기쁨과 불안이 대척 지점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보면 항상 기뻐도 그것도 문제지. 그렇죠. 도파민에 미쳐 있는 삶도 문제인 거고. 네. 예. 항상 또 불안할 수도 없는 거고 서로 공존해야 성장한다라는 메시지도 뚜렷했고요. 네. 따분이가 나오는데 따분이가 나오니까 그 비아냥 협곡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네. 그리고 이 소리가 달리 들렸던 메아리 장면도 보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그냥 사춘기 마음에 다양한 소리가 있으니 네. 그런 메아리 같은 소리도 다르게 느꼈을 거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아 확보 자, 자아 정체성의 확보가 네. 제일 중요하다라는 네.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본부에서 마주치는 슬픔과 당황입니다. 오히려 당황이가 슬픔이를 숨겨주면서 이 영화에서 처음으로 기존 감정과 새로운 감정들이 공존하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감독의 노트도 있는 라일리인데 이것도 역시나 색깔론
네. 예, 빨간 노트, 분노의 감정이죠. 예, 분노를 끌어일으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색의 네. 빨간 노트 접근이 있었고 새로운 자아가 형성이 됐는데 난 부족해. 네. I'm not good enough였나요? 네. 예, 그거 형성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유유 그 유니폼도 주황색이야. 네. 예, 그렇죠. 불안의 당연히 색깔이죠. 노린 거죠. 네. 예, 불안의 색깔이죠. 그래서 불안을 뚫고 이제 기쁨이가 자아를 기존 자아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뽑으니 네. 여러 자아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네. 자아가 한 개만 있을 수는 없다. 네. 다 같이 이제 와서 자아를 지키고 안으면서 따뜻해 하면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은 함께라는 의미고 네. 처음에 하키가 물론 1편에서도 나오지만 하키가 그렇게 뭐 주장되는 것도 팀 운동이고 친구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네. 연대와 함께가 가장 중요했다. 감정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네. 조절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모습의 이제 라일리 모습으로 나옵니다. 네. 미시간에서 미네소타로 바뀐 언급과 그리고 라일리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 마지막 보면 결과가 나오는데 되든 안 되든 그냥 띵동 울리잖아요. 예,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다라고 네. 나옵니다. 줄거리 끝. 그니까요. 그러니까 뭐 총평을 하자면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편한테 너무 기대는 연출이라던가 또 뭐라고 해야 돼? 그 막판에 라일리가 기쁨이를 부르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장면에서 갑자기 뭔가 한국식 전형적인 심파영화가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뭔 느낌인지 알겠죠? 에. 슬로우 모션 나오고 둘이 웃는 모습 보여주고 막 클로즈업으로 웃는 모습 보여주고 그런 게 갑자기 너무 전형적인 연출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좀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슷한 이야기로 또 다시 관객들을 울리는 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방금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뭐 극장에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많이 우시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 우시더라고요. 울긴 울었는데 이게 한 번 더 반복되면 안 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1편의 장점을 잘 답습을 해서 비슷한 울림을 만들어 준 게 좋아서 7점을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1편만큼의 파괴력은 없지만 네. 그래서 잘 근데 만들었어요. 너무 창의적인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뭐지 그 뉴런이라고 해야 되나? 그 줄기 이렇게 이어지는 그것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뭐 신념 관련된 뭐 그런 것도 네. 그렇고 그런 뭔가 뭐라고 해야 접근성은 될까요? 되게 창의적이었어요. 네, 그런 배경 설정 같은 건 창의적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1편에 기댄다는 느낌은 뭔가 서사 전개에서 말하는 거죠. 서사 전개에서 말하는 것들이 뭔가 1편에 기댄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전형적이었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배경 설정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은 좋은 게 꽤 많았는데 그런 게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할 말이 많은 영화는 아니에요. 이거는. 네, 맞아요. 제가 저희 느끼기에는. 지금 녹화한 지 30분 됐나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할 말이 많은 영화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맞아요. 할 말이 그 많은 90, 한 96분이었나? 하여튼 그거 딱 보고 그냥 네. 그렇네 하고서 그냥 네, 그냥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영화. 네,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팝콘 무비 진짜 약간 뭔가 네.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더 의미를 들어가지 못하. 그래서 처음에 막 찾아봤거든요. 슬픔이랑 당황이가 연대를 하잖아요 여기서. 네. 그래서 그 두 캐릭터 간에 뭐 같은 호르몬이 나오는 건가? 그 감정 때? 막 그런 식으로도 막 찾아보려고. 네, 맞아요. 좀 접근성을 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려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런 것도 찾아보니까 저는 그리고 소심이랑 불안이랑 무슨 엮는 것도 그렇고 처음에 뭔가 그런 식으로 감정과 감정 간의 연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가지고. 그런 게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돼? 초반에 섬 있잖아. 섬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네. 그 라일리를 이루는 섬이 있는데 뭔가 그러니까 섬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 1편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초반에 그렇게 가족과 관련된 섬이 가족 섬이라고 할까요? 그게 너무 조그맣게 묘사돼 있어가지고 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할라나라고 싶은데 이건 근데 그게 그냥 사춘기를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점에서 그렇죠. 사춘기 묘사를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점에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그래도 좋은 게 더 많았습니다. 저는 좋은 게 더 많았을 7점 준 게 맞고요. 네. 다만 3 제작까지는 조금 의문. 네. 한 주평 바로 갑시다. 네. 한 주평 저는 슬슬 피트 닥터가 그리울 때. 저는 그냥 뭐 딱히 뭐 이면적으로 이야기할 것도 없고 생각한 그대로 가지만 전형적이다. 생각한 그대로 가지만 감동적이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생각한 그대로 가지만 감동적이다. 네. 라고. 인사이드 아웃 2가 생각보다 아직 빨리 끝났네요. 그렇죠. 30분? 네. 그러면 이제 본 영화 털어야 되는데. 네. 본 영화 있으세요?
다우렌의 결혼 아 봤나요? 봤습니다. 아 어떠세요? 네. 그거 일단 기획은 되게 참신해가지고 이목을 끌었을 것 한국영화 같은데. 아카데미 그거죠. 네. 봤는데요. 일단 저는 카자흐스탄을 또 갔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 맞네. 네. 알마티를 갔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 배경이 알마티인가요? 그 알마티도 있고 알마티 시골 마을 네. 막 나오는데. 아, 어쨌든 알마티인 거죠. 어쨌든 카자흐스탄. 네. 어쨌든 카자흐스탄인데 진짜 배경은 환상적입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네. 그 심지어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 또 아디나 바잔이라는 카자흐스탄 배우 같은데 상당히 또 매력적인 연기를 하더군요. 네. 그래서 그게 인상 깊었는데 역시 그에 반해 또 연출이 제 개인적으로는 아 별로였나요? 솔직히 말하면 좀 그러니까 너무 순수해요. 네. 너무 순수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구리다라기보다는 쾌쾌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시골 감성에 그런 구수하고 순박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네 구시대적이라는 건가요?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것만 조금 좋았으면 충분히 화제성 갖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지점. 딱 그냥 그렇게 보였어요. 특히 카자흐스탄 관련해서 그 박루슬란 감독을 또 제가 또 요즘 주목하고 있어서 이런 좀 합작 영화들이 또 많아지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다우렌의 결혼은 딱 그 여배우. 근데 그 여배우가 그러니까 별로 언급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이게 뭐 영화 촬영하다가 뭔가 좀 그런 게 있었나라고 싶기도 하고. 왜냐면 보통 홍보할 때 뭐 GV 할 때나 뭐 영상을 보여준다는 거는 화상 통화를 한다거나 그런 게 좀 나올 법한데, 아니면 그러게? 메시지를 보내주거나. 그러게 하나도 없었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픽처스 인스타 보니까. 인스타 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뭐가 또 사연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인스타 여자 배우 그 인스타 가봤는데 그것도 홍보글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건 그냥 좀 의문이네요. 진짜. 조금 의문점. 왜 그럴까? 네. 어쨌든 영화 순수한 영화다. 몇 점? 나 별 2개 반. 5점. 근데 그럼에도 뭐 순수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80분 되게 인상 깊게 보시고 올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딱 하나만 더 왔습니다. 그 히트맨? 아직 무조건 안 봤는데. 보십시오. 와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저는 내면 탐구를,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이 개인의 내면 탐구 같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올해 거의 베스트급이었습니다. 와우. 전 진짜 노베어스급이었어요. 저한테. 와우. 그 정도 급으로 좋았어요. 와우. 예. 예. 노베스 만점 아닙니까 거의? 4.5요? 4점이었나 4.5점이었나 하여튼 네. 그 정도. 한 올해 베스트입니다. 올해 10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들어갈 영화입니다. 히트맨. 일단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링클레이터는 결국에는 링클레이터라는 감독을 결국에는 한 단어로 정의를 하면 시간이잖아요. 네네. 뭐 비포 시리즈도 그렇고 보유주도 그렇고 스크로브락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뭐 인물들의 변화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은 비포 시리즈나 보유드 같은 그런 대규모 기획이 아니어도 영화 안에서 그런 시간에 따른 변화 같은 거랄까, 시간의 흐름 같은 거를 굉장히 잘 포착할 줄 아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그 글렌 포엘, 주인공 맡은 글렌 포엘의 역할이 교수로 나옵니다. 본래 직업이 교수인데 전공이 심리학 철학이에요. 인사이드 아웃이군요. 네, 심리학 철학 전공 교수로 나오는데 글렌 포엘이, 그래서 뭔가 그 영화에서도 직접 언급이 됩니다. 사람의 변화라던가,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할 수 있을까? 사람의 근본이 변화할 수 있을까? 라는 것과 이 영화의 메인 플롯, 뭔지 아시죠? 메인 플롯이 네네. 그 킬러 행세를 하는 경찰 정보원, 경찰 정보원이라는 그 글렌 포엘의 또 다른 정체성이랑 아까 제가 그렇게 말했던 학구적인 소재 같은 것들이 있죠. 뭐 인간은 변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심리학적인 논의. 이 영화에서 제가 이 영화에서 영화에서 흔히 쓰이는 철학자들 있잖아요. 사르트르나 칼융 같은 사람들도 당연히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전형적인 미국 영화 같지만, 전형적인 미국 영화거든요. 연출이라거나 서술 연기 같은 거는 전형적인 미국 영화인데 그 안에 담긴 관념의 힘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네. 극찬이군요. 네. 히트맨 빨리 봐야겠네요. 그리고 제가 스토리도 올렸었지만 진짜 글렌 포엘 저는 진짜 조시 오코너 급으로 좋았습니다. 글렌 포엘 연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잘했어요. 탑건 매버릭 나오는 그 행맨으로 나왔던 그 글렌 포엘인데 와 진짜 날뜁니다.
그냥 그러니까. 링클레이터가 그냥 대놓고 그냥 연기하라고 판을 깔아줬어요. 네. 와우. 네. 극찬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뭔가 그냥 서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재밌는 영화 정도로 소비될 수 있는데 관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좋은 영화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진짜 관념의 힘이 엄청 센 영화입니다. 다음 주 영화 뭐 할까요? 뭐 프렌치 수프 해야겠죠. 프렌시스 해야겠죠. 네, 저희가 뭐 이 방송 안 할 때도 아름아름 얘기했던 건데 프리실라가 그렇게 기대가 안 돼요, 솔직히. 네. 네, 그렇게 기대가 안 돼요. 네. 베니스에서 상 받은 것도 솔직히 이해 안 갔거든요. 뭐 연기성이라니까 뭐 연기는 뭐 영화를 봐야 알겠지만. 저 소피아 코폴라에 대한 둘에 대한 기대가 그러니까 둘이 기대하는 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네, 차라리 야, 감독상 받은 거 한 게 낫지 않아? 그런 느낌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통역이 되나요? 그거는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우님은 그것도 별로라고 하시니까. 예. 별로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어요. 극장에서 봤는데. 네, 하여튼 그렇고 전반기 결산에 대한 약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할까요? 전반기 결산 여기서 정하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순위를 따지기에는 그거는 이제 그 연말에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맞아요. 그냥 그래서 좋았던 그냥 영화들을 그냥 나열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좋았던 영화 한 5개 정도? 네. 그래서- 그러고 인상적이었던 감독이나 배우들도 가지고 오면 좋을 것 아, 같고. 예. 그래서 그냥 그 5개를 네. 순위를 정하지 말고 그냥 무작위로. 개봉일자 순서대로 가거나 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가지고 오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는 딱 나오더라고요. 저도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얘기해봐서 알겠지만 네. 뭐 인상적이었던 감독이나 배우 이미 얘기했을 겁니다. 이미 저희가 이미 여러 번 나왔죠. 이전 일차에서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겹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배우는 겹칠 것, 감독은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남자 배우 한 명 뚜렷하고 그러니까요. 여자 배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전반기 결산이 프랜치스프와 함께 이루어질 것 네.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일이들 115의 인사이드 아웃 2 만나봤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내용이 적긴 했지만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는 프랜치스프로 건강한 네.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